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꾹 초인종을 눌러주셔서 저는 또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 구독자님들을 맞이하려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이 안개꽃 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락별로 딱딱 끊어서 낭독해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김용훈 작가님이 참 사람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마지막 부분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번 이야기도 그런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지금 손가락으로 영상 막대를 쭉 끌어서 뒷부분으로 가시려는 거 아니시죠? 처음부터 귀 기울여 주시고요. 편안히 머무시다 가실 수 있도록 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6번째 이야기. 풍요로운 여름. 장마가 걷히자 하늘은 불볕이었다. 한여름, 바로 태양의 계절이었다. 여름 하늘의 태양처럼 뜨겁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송정란이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글거리는 불볕 아래에서 흐느적거리며 맥을 추지 못했지만 송정란은 그렇지가 않았다. 더 싱싱하게, 더 열심히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송정란은 집을 옮겼다. 그녀가 여의도에 발을 들인 후 엊그제까지 살아오던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곱절이나 넓은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다. 그뿐인가, 남들에게 보란듯이 그녀도 차를 샀다. 운전사를 채용하여 자가용을 굴리며 돌아다녔다.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또 있다. 다름 아닌 조태환이었다. 이윽고 그는 허준과 손을 잡고 부동산 사무실을 새로 차렸다. 박사 부동산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부동산 사무실이 하나 더 늘었다. 부동산 사무실의 상호는 조태환이 지었다. 하고 많은 상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런 이름 박사 부동산을 붙이느냐면서 허준은 사뭇 떨떠름해했지만 조태환이 싱글싱글 웃어가며 끝내 고집했다. 박사 부동산. 박사라고 하면 그만큼 인상적이지 않겠는가. 처음엔 좀 야릇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글쎄 형님, 제 의견대로 하십시다. 듣고 보니 그의 의견도 그럴싸했다. 또 그까짓 이름쯤 아무려면 어떠랴 싶어 허준은 더는 마다하지 않고 웃어버렸다. 박사 부동산의 사무실은 바로 무지개 미용실과 같은 상가 건물에 자리했다. 미용실은 2층에 바로 아래층이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허준이 근무해오던 까치 부동산과 조태환이 몸담고 일해오던 제일부동산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느 부동산 사무실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무실의 식구가 고작 허준과 조태환 두 사람뿐이라는 초라함이었다. 그러나 내일이나 모레쯤 아쉬운 대로 사무실에서 일할 여직원 한 명이 오기로 돼 있다.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집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 조태환은 곧 차를 샀다. 현대는 바야흐로 기동력의 시대였다. 비록 똥차이긴 했지만 아쉬운 대로 그러면 어떠랴 싶었다. 그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자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송정란이었다. 그리고 황제 살롱의 윤마담이었다. 개업식 날 그들은 질세라 눈에 띄게 큰 화분을 앞세워 찾아주었고 특히 송정란은 힘껏 박사 부동산을 밀어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했었다. 개업을 한 지 겨우 한 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박사 부동산은 이 지역에서 특히 같은 부동산 업자들의 입에서 그만큼 화제가 되었다. 그들은 허준과 조태환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며 수군거렸다. 대학 교수와 건달이 손잡은 박사 부동산이라 했다. 어찌 보면 우습기도 했지만 지모와 배짱을 합치면
그만큼 만만찮은 상대라고 동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엘리베이터로 13층까지 오른 조태환은 맨 구석집인 1호로 찾아들었다. 사글세로 든 아파트였다. 어쨌거나 나도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됐구나 생각이 들자 조태환은 절로 두 어깨가 으쓱해졌다. 매자는 임신 5개월째였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점심밥을 먹으려고 집을 찾아든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다. 선생님은요? 함께 오자고 하니까 사무실을 비워두면 안 된다며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겠다더군. 그러자 매자가 야문 어조로 말했다. 내일부터는 당신도 사무실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게 의리 아니겠어요? 하긴. 조태환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긴 했어도 아내의 말은 항시 옳고 어른스러웠다고 그는 새삼 느끼고 있었다. 그가 밥을 다 먹고 나자 그때까지 자기 일을 하며 기다리던 매자가 담배를 피워문 그에게 또 물었다. 선생님은 어디서 살고 계시죠? 글쎄, 그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안 그래요? 당신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분이에요.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남들보다 환히 알고 있어야 해요. 그건 동업자로서 서로 갖춰야 할 상식이라고요.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나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소문에 의하면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더군. 그런 사람이라고. 혼자서요? 눈치로 보건대 형님 댁에 얹혀 지내는 모양이었어. 그의 말에 매자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뭘 어떻게?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요. 뭐라고? 놀라실 것 없어요. 당신은 돈을 벌려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런 만큼 문을 연 바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해요. 허 선생은 당신의 둘도 없는 동업자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 형님 댁에 얹혀 지낸다잖아요? 그런 분에게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말을 던지면 그분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분은 그렇듯 아량을 베푼 당신에게 크게 감사하며 더욱 당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집이 비좁아서 방은 2개예요. 셋보다는 적지만 하나보다는 많아요. 엊그제까지 우린 남의 집 문간방에서 살았죠. 비좁은 단칸방에서요. 그걸 생각하세요. 방은 하나씩 나눠 쓴다고 쳐도 워낙 아파트가 비좁아놔서 누구보다도 당신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낄 텐데 남보다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불편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두 분이서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바늘에 실 가듯 함께 행동하시고 저도 조심성을 갖추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댄 조태환은 두 팔로 아내의 몸을 감싸 가슴에 안았다. 매자, 역시 당신은 그릇이 큰 여자야. 나보다도 더 크다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듯 오늘을 참겠다는데 나라고 해서 못 참을 것도 없지. 그리고 또 뭔가 송여사 댁도 이사를 하셨다죠? 그랬지, 며칠 전에. 전세 20평에서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말이야. 그런데 그건 왜 묻지? 오늘 저녁에 그분 댁에 함께 인사를 가요. 당신을 위해 그래야만 해요. 아시겠어요? 매자는 그만큼 빈틈이 없는 여자였다. 조태환보다 늘 한 걸음 앞서 생각했고 그때마다 사내를 이끌어 주었다. 집을 나선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오늘따라 전에 없었던 흐뭇함을 마음 가득히 느꼈다. 나도 남들처럼 사장님이 되고 어쨌거나 아파트 생활에 자가용에 그뿐인가. 저렇듯 빈틈없이 야무진 아내가 있고 얼마쯤 지나면 아빠가 되고 돈을 벌어야지. 돈을. 메뚜기도 5, 6월이 한철이라지 않는가. 이렇듯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화끈하게 한미천 잡아야 한다.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해 이럴 때 뭉텅 돈을 벌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흐뭇함 못지않게
초조함을 느꼈다. 누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누님이란 바로 송정란이었다. 그녀는 박사 부동산을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이번에 그들이 부동산 사무실을 차린 후 마수거리나 다름없는 짭짤한 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 대지는 1,000평이었다. 땅의 주인은 평당 20만 원씩 받아달라고 박사 부동산에 의뢰해왔다. 조태하는 얼씨구나 싶었다. 평당 3만 원씩 웃돈을 얹어 팔기로 했다. 송정란이 자신을 포함한 여자 5명을 동원해 그 땅을 사기로 했다. 그뿐인가. 송정란은 또 그 땅을 전매할 생각으로 주위에서 돈 많은 여자들을 이미 한 묶음 모아놓은 눈치였다. 이쯤 되자 박사 부동산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되었다. 모두가 송정란 덕분이었다. 상가 앞에는 차 2대가 멎어 있었다. 여자들이 찾아왔구나 생각하며 차에서 내린 조태환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송정란이 대뜸 그를 불렀다. 동생? 그녀 곁엔 윤마담이 자리했고 맞은편 자리엔 3명의 낯선 여자들이 앉아있었다. 그런 법이 어딨어. 형님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혼자서만 점심 먹으러 가다니 의리 없게 시리. 안 그래? 그러자 조태환은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은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하하하하. 조태환은 송정란의 힐란을 웃음으로 얼버무린 다음 곧 여자들을 향해 꾸벅꾸벅 허리를 굽혀가며 인사를 했다. 박사 부동산을 위해선 그래야 했다. 고마운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내일 뭘 할 거야? 왜요, 누님? 송정란의 물음에 조태환이 어리벙벙해진 표정으로 되묻자 지금까지 저쪽 책상 앞에 따로 앉아서 대지 매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허준도 고개를 들고 송정란을 지켜봤다. 그도 궁금한 표정이었다. 송정란이 말했다. 내일 우린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 우리 개원들이 참석할 건데 아줌마들끼리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내들도 참가시키기로 했다고. 이 집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네, 내일. 거참 잔뜩 입맛이 당기는데요. 대뜸 조태환이 허준의 눈치를 살피자 모처럼 빙긋 웃음을 보인 허준이 말했다. 오랜만에 나도 들바람을 쐬고 싶지만 개업한 지 며칠 안 된 사무실을 함께 비운 데서야 말이 되겠나. 그러니 이렇게 하세나. 박사 부동산을 대표해서 자네가 참석하게. 형님께 미안해서. 그런 모임이 어디 이번뿐이겠나. 난 그때 가서 참석하기로 하세. 그의 말을 듣고 난 송정란이 얼른 말했다. 우리 허 선생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윤마담이 넌지시 자신의 마음을 비쳤다. 허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사무실을 비울 수는 없죠. 섭섭하지만 하는 수 없게 됐구만. 그럼 내일 아침에 동생은 우리 집으로 와요. 들에 나가면 행여 지분거리는 녀석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땐 동생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야 돼. 알겠어? 송정란이 웃자 조태환이 두 어깨를 으쓱이며 껍신거렸다. 염려 턱 놓으십시오, 누님들. 이 조태환이의 주먹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린 준비할 게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 송정란이 그렇게 말하며 핸드백을 열었다. 그러자 4명의 다른 여자들도 핸드백을 열고 돈을 꺼냈다. 땅값의 계약금이었다. 하나같이 1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였다. 몇 장씩을 쓱쓱 이쪽으로 건넸다. 그들이 돌아가자 사무실엔 허준과 조태환뿐이었다. 그들은 여자들이 자리했던 소파로 다가와서 마주 앉았다. 여자들이 건네주고 간 수표장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조태환이 문득 말했다. 그들은 돈이 다 어디서 났죠, 형님? 글쎄, 이 지역에 발을 들인 후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요.
그것도 차츰 어지러워진 게 아니라 확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조태환이 시부렁댔다. 너나 없이 핸드백 속엔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도 방금 은행에서 꺼내온 듯 바작바작 새 돈으로요. 자기 앞 수표장들이 말이에요. 이거 기죽을 노릇 아니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일세. 내일 웬만하면 사무실 문 닫아 걸고 형님도 함께 가십시다, 야외에. 나마저 그럴 순 없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님께 미안해서. 괜찮네.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아 야외에 자네 하나만이라도 참석을 해야 하네. 그러니 부담 느끼지 말고 다녀오게.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린 조태환이 얼른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형님,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사십시다. 그 말에 허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귀를 의심하듯 그가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자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퇴근하시기에 불편하실 게 아닙니까? 어차피 형님도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할 입장이고 보면 그동안 미리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 이거죠. 어떠세요, 형님? 그러나 허준이 말했다. 자네 뜻은 알겠네만 아파트가 자네 식구만으로도 비좁을 텐데. 방이 2개지만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쓰십시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 생각이고 자네 부인께선 달가워하지 않을 걸세. 그 점은 요만큼도 염려 마십시오, 형님. 실은 마누라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으니까요. 자네 부인께서 먼저? 그렇습니다. 놀랍구만. 한동안 말없이 담배만 빨고 앉아있던 허준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고맙네. 쇳불도 당김에 뽑으랬다고. 지금 당장 짐을 옮겨오십시오. 사무실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짐이라고 뭐 있나.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택시에 싣고 와도 충분하네. 그러시겠어요? 그나저나 고마워서 이거. 고맙기는요. 사실은 내 입장이 떳떳하지 못하다네. 그러나 별수가 있어야지. 그런 때에 자네와 자네 부인께 다시 한번 감사하네. 웃지 않는 사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항시 침울해 보이던 허준이 흐뭇한 표정을 짓자 조태환은 덩달아서 마음이 깊었다. 이제 땅의 매매가 끝나면,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의 손엔 상당한 액수의 돈이 굴러들어온다. 그러면 사무실의 유지비를 한 몫으로 떼어놓고 남은 수익금은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이 된 만큼 머지않아 허준에게도 돈이 꽤 배당될 것이다. 그는 그 돈으로 우선 방을 얻을 테니 함께 생활하기에 아파트가 비좁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까짓 거 얼마 동안쯤은 못 참겠나 싶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난 조태환이 식사를 마치고 막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허준이 빙긋 웃음 지으며 거기 서 있었다. 이부자리가 들어있는 보따리와 커다란 가방, 짐은 그것뿐이었다. 어서 오세요, 허 선생님. 매자는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를 깍듯한 어조로 반겼다. 방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준도 그녀에게 그렇듯 첫인사를 했다. 또렷또렷 두 눈동자가 살아있는 여자라고 느끼면서 그는 말을 덧붙였다. 생선과 손님은 사흘이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자가 얼른 말을 받았다. 손님 나름일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실 텐데.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남편과 저는 노력할 거예요. 셀쭉 웃어 보이며 매자는 얼른 주방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사내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조태환이 허준의 짐들을 문간방으로 들였다. 두 사내는 문간방 안에 자리하고 앉았다. 안방에 비하면 훨씬 작은 방이었지만 그러나 허준에게는 더없이 아늑한 보금자리로 여겨졌다. 주방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매자는
허준을 이처럼 집으로 오게 만든 자신의 생각은 아무래도 옳았다 생각했다. 매자는 어젯밤에 만나보았던 송정란을 문득 머릿속에 떠올렸다. 사내 용모와 인품이 저쯤 됐으면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매자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쨌거나 잘된 노릇이었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주먹이나 경험,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달리 학벌이 없는 남편은 저런 사람과 사귐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며 세련되어지리라. 그녀가 끓여온 커피를 마시고 난 사내들은 곧 아파트를 나섰다. 자네 부인 보통 여자가 아니었네. 허준이 새삼스레 매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웃자 주태환이 두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말했다. 말씀 마십시오, 형님. 저 여자 앞에서는 내가 앞발 뒷발 번쩍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어젯밤에 알아보니 야유회를 위해 이 집 저 집 부동산 사무실에서 술은 벌써 푸짐하게 선물로 보냈더군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긴 못하고 우린 사이다나 한 박스 들고 갈까 해요.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나저나 나 혼자 놀러 가자니 형님께 미안해서 이거 어쩌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사업이라 생각하게. 안 그런가? 하긴 자네 술 취하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송정란의 아파트는 그리 멀지 않았다. 강변에 자리한 아파트였다. 그가 차를 몰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하나, 둘, 셋, 넷, 8대의 차들이 나란히 멎어 있었다. 그리고 차들의 주위에는 행락 차림의 여자들이 모여서서 깔깔거리며 웃어대고 있었다. 몇 명의 사내들도 눈에 띄었다. 굉장하구만. 차에서 내린 조태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슬슬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여자들을, 특히 사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여자들은 몇은 눈에 익었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웬일인지 윤마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얼핏 40살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사나이. 그의 얼굴만 낯설 뿐 다른 사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자네 이제야 오는가? 손을 쑥 내밀며 김달수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저 친구는 누구죠? 그와 악수를 하면서 조태환이 슬쩍 눈짓을 해보였다. 그 중년의 사나이는 차들의 행렬 허리쯤에 혼자 우뚝 버티고 서서 왁자지껄 웃어대는 여자들의 모습을 역시 웃어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 저 사람 말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달수가 말을 이었다. 장동근 씨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일세. 이 지역 사람은 아니네만 반포와 잠실 두 곳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올인의 업계에서는 실력자로 소문날 사람일세. 실력자라뇨? 저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왜 그처럼 이리저리 발이 넓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오늘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여길 오게 됐죠? 송료사의 개원들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데리고 온 눈치더군. 그나저나 자네도 같이 가는 거지? 네, 잘 됐구먼. 그런데 허준 그 친구는 사무실을 지키십니다. 섭섭하게 됐군. 그때 송정란이 아파트를 나섰다. 청바지 차림에 크고 둥근 차양이 달린 흰 모자를 높이 들고 두 서너 번 흔들어 보이자 그녀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던 여자들은 와 소리와 함께 일제히 박수를 쳤다. 송정란은 활짝 웃어가며 여자들의 곁을 쓱쓱 지나치면서 차들의 맨 앞쪽으로 걸어왔다. 우아한 모습이며 행동은 흡사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태환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장소는 송추니까 동생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요. 알았습니다, 누님. 이윽고 차들은 출발했다. 조태원의 차가 선 뒤에 서서 달렸다.
그 뒤를 바투 송정란의 차가 따랐다. 다시 그 뒤를 여자들과 사내들의 차가 뒤따르고 있었다. 그 자가용의 행렬은 지금 섬과 무틀 있는 서울대교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한 대, 두 대, 석 대, 넉 대, 모두 9대였다. 야유회를 즐기려고 들판을 찾아가는 차들이었다. 달리는 차의 뒷좌석에 편안하게 몸을 파묻고 앉아있는 송정란은 함께 타고 있는 두 여자와 입으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자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빠져나와 나름대로의 생각을 즐기곤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둘러 이사를 한 것이며 차를 산 것이며 모두가 옳은 결단이었던 것 같다. 20평에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집을 옮기자 그리고 차를 사자 아니나 다를까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더 가까이 사귀려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송정란에게 너도 나도 돈을 들고 와서 맡겼다. 집에 놔두면 뭘 하나 돈은 굴리고 싶었고 그럴 바에는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송정란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 송정란은 이제 김달수쯤 대수롭지도 않았다. 최 사장의 도움 없이도 요만큼 돈의 갈증을 느끼지 않았다. 그동안 개들을 시작해 목돈을 탔고 다른 곳에 개에서도 탈 돈이 있었으며 전화 연락만 하면 그때마다 쟁여놓았던 돈다발을 싸들고 숨가쁘게 달려오는 여자들이 주위에는 얼마든지 널려 있었고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비싼 이자로 빌려줄 때가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발길에 걸리적거릴 정도였고 그리고 틈틈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미를 보면 머지않아서 이 지역의 돈은 모두 내 손에 들어올 테니 두고 보라고 지금 송정란은 자신만만해했다. 허준, 문득 그를 생각해본다. 아무리 학식이 높으면 뭘 하나 손에 돈이 있어야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돈 벌어서 함께 이곳을 뜨자고요. 멀리 떠나자고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좋아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하지만 앞서 얄미운 사람. 그날 무지개 미용실이 문을 열었던 날이었다. 개업식에 참석했다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그는 가버렸다. 허준, 당신은 그토록 도도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내이면서도 말이야. 아니지. 하기에 귀여운 사람. 김달수는 행렬의 맨 끝에서 앞차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일부러 처음부터 그랬다. 요즘에 그는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다. 입속이 바짝바짝 메마르고 밤이면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허준이 저놈 자식 조퇴안의 꿰매 빠져 녀석과 손잡고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독립하면서 아니 훨씬 앞서부터 김달수가 벌여놓은 사업은 고전을 시작했다. 연립주택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평당 25만 원씩 900평의 대지를 계약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웠다. 그러나 연립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얼른 나타나주지를 않았다. 허준의 말 맞다나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인기가 없어서일까. 어쨌거나 계획된 32채 중에서 지금까지 예약된 숫자는 고작 10여 채에 불과했다. 그새 매입 대지에 중도금을 건넬 날짜가 다가왔다. 그뿐인가. 건축업자는 대지 위에다가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이래저래 김달수는 돈이 1억여 원이 필요했다.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송정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고 손에 쥐고 있던 돈을 톡톡 털었어도 부족했다. 비싼 이잣돈을 얻어다가 겨우 나머지를 메우기는 했는데 그러나 내일이 어느새 땅값의 끝전을 치르는 날이었다. 없는 집 제삿날 돌아오듯 내일이 또. 지금 차의 뒷좌석에 의젓하게 앉아있긴 했지만 김달수의 마음은 잔뜩 불안했고 초조했다. 그리고 송정란을 원망하고 있었다.
저 따위가 여의도에 첫 발을 들일 적에 대뜸 누구의 신세를 졌었지? 그뿐이냐고. 돈 빌려달라고 하루가 멀다 뻔질나게 전화질한 적은 언제냐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랬던 여자가 이제 와서는 나를 모른 채 해? 헌신짝 던져버리듯 해. 빌어먹을 예했네. 김달수의 생각으로는 송정란이 발벗고 나서준다면 뭐 어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돈 많은 여자들이 바글거렸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동원해준다면, 몇 명만이라도 그래준다면 그까짓 나머지 연립주택 좀 손쉽게 팔릴 것이었다. 아니면 높은 이자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주던가. 그러나 송정란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 사정이 급해 그가 빌려줬던 돈을 몽땅 회수한 후부터 이쪽과 발길을 딱 끊어버렸다. 그리고 모르는 채 했다. 아니, 김달수란 존재쯤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지독하게 냉정한 여자였다. 하지만 어쩔 것이냐.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아니 꺾고 더럽지만 하는 수 없지. 옆 사무실에 최 사장에게만 야위의 소식을 알려온 송정란이 밉고 얄미우면서도 김달수는 그녀에게 얼렁질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렇듯 따라 나선 것이었다. 이윽고 차들은 목적지에 다다랐다. 조태환이 앞장서서 일행이 모여 놀 수 있는 자리를 이리저리 물색했다. 휴일이 아니었기에 유원지는 한산했다. 자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점심때가 가까운 시각이었기에 그들은 돗자리를 펴고 간밤에 집에서 마련해온 갖가지 음식들을 그 위에다가 날라다 놓고 사내들은 차에서 맥주 상자며 음료수 상자들을 옮겨오고 무엇으로 보나 푸짐한 들놀이였다. 20여 명의 남녀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며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어댔다. 차츰 술기운이 몸에 번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준비해온 야외형 전축을 틀어놓고 서로서로 어울려 춤을 추었다. 특히 송정란의 춤은 일품이었다. 어디서 그토록 춤을 익혔는가 몰랐다. 언제 그렇게 익힌 춤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녀의 정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여자야. 김달수가 중얼거리자 슬쩍 조태환이 곁에서 부추겼다. 나가서 함께 어울려 보시죠. 놀리지 말게. 왜요? 난 춤출 줄 모른다고. 앞서 저 여잔 나를 상대도 안 해줄 거야. 틀림없다고. 그때였다. 슬금 몸을 일으킨 사내 하나가 춤추고 있는 그녀들 쪽으로 걸어나갔다. 장동근, 그였다. 마침 짝을 바꾸려고 기웃거리던 송정란이 얼른 그를 맞이했고 더불어 춤을 추었다. 저 정도는 나도 춘다고. 장동근의 춤을 턱끝으로 가리키며 김달수가 빈정거렸다. 그나저나 저 친구 넉살이 좋은데? 조태환의 말에 김달수가 역시 빈정거렸다. 왜? 자네 누님 빼앗길까 봐서 그러나? 빼앗기다니요. 조심하게. 허준과 자네 둘이서 저 여자를 은근히 짝사랑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말씀이야. 취하신 모양인데? 내가? 앞으로 그따위 쓸데없는 말 주절거리는 녀석은 조태환이 주둥아리를 뭉개버릴 테니까 조심하라고 전해주시오. 아니, 화내지 말게. 농담이었으니까. 자기의 춤솜씨로는 송정란과 짝이 될 수 없어서인지 그만 사내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는 휘적거리며 저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오줌을 누러가는 눈치였다. 문득 소변이 마렵다고 느낀 조태환도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맥주 몇 잔으로 갈증을 풀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자넨 술 취하면 안 되네. 떠나기 전에 허준은 그렇게 부탁했다.
행여 실수할까 염려하여 미리 귀뜸을 준 것이다. 옳은 말씀. 조태환이가 술 취했다가는 자칫 일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풀밭 위에다가 오줌을 내갈겼다. 풀어 헤쳐졌던 바지의 지퍼를 먼저 끌어올리면서 사내가 옆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나 장동근이요. 조태환입니다. 오늘 당신의 노고가 컸소. 호송대장 같더라니까. 눈치채셨군요. 두 사람은 곧 악수를 나눈 후 명함을 서로 건넸다. 박사부동산 대표 조태환 씨라. 명함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사내는 주머니 속에서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내더니 조태환에게도 담배를 권했고 얼른 불도 건넸다. 그는 담배를 빨면서 그러나 일행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산책을 즐기려는 듯 저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결에 조태환도 사내와 함께 걸음을 옮겼다. 형씨는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으시오? 사내가 빙글 웃어대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시부렁거렸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하늘엔 태양, 지상엔 호황. 저 나비떼를 잡으시오. 강변의 나비떼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아니, 앞서 저 호랑나비를. 하하하하. 강변의 나비떼라뇨? 또 호랑나비라뇨? 춤추며 즐겁게 놀고 있는 저 여자들 말이오. 그들은 여의도에서 왔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여자들 아니겠소? 이곳의 풀밭이 아니라 그곳의 강변을 누비며 날아다닐 여자들이라 이 말씀이지. 내 말은 그들 중에서도 속여사는 우아한 호랑나비이고. 하하, 안 그렇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지글거리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바야흐로 전국은 부동산 경기로 한창 뜨거워요. 외국으로 상품의 수출이 날로 증가되고 국내에 남아돌던 인력의 해외 수출이 아울러 급증되자 이래저래 외화가 민물처럼 이 땅으로 흘러들어오게 됐지. 그러자 국내 산업은 그만큼 성장의 속도를 더해갔지. 나날이 대단위의 공업단지가 이곳저곳에 조성되고 고속도로들이 자꾸 열리고 이 땅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인력이 그만큼 딸리게 되자 농촌의 인구는 도시로, 공단으로 자꾸자꾸 흡수되고 있어요. 도시는 날로 비대어져 갔지. 어쩔 수 없이 확장되어 갔어. 그러다 보니 기영아처럼 균형을 잃어버렸지. 어쨌거나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지역의 땅값은 그날그날 치솟고 있어. 공단 지역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외화로 인해 이 땅에서의 재벌들의 순위가 자주 뒤바뀌었고 가진 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불어났지. 가진 자들은 항시 돈이 남아돌았어. 그 돈을 더욱 불리고 싶었지. 이리저리 눈길을 번득였지. 부동산 투기가 돈이 될 것 같았지.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로 뛰어들었어. 그러나 남편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체면 때문에 직접 나서기를 꺼린 나머지 돈은 주로 아내를 통해 그쪽으로 투입되었지. 그렇게 투입되고 있다고. 뭐니 해도 부동산 투기가 한창 붐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야.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개발 지역인 강남의 광활한 땅, 반포, 영동, 잠실, 여의도. 저 나비떼를 놓치지 마시오, 형씨. 하하하. 사내의 입심은 대단했다. 술술 거침없이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새삼스러운 시선으로 조태환은 장동근이란 사내를 지켜봤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몸집에 빙글거리며 웃음이 항시 이번저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내였다. 사내가 또 입을 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도 투기 나름이지. 그까짓 아파트나 땅 몇 대 개에 투자해봤자야.
또 그까짓 아파트에 매매 계약서나 작성해주고 구전을 뜯는다. 손바닥만한 땅을 되돌이쳐서 푼돈을 얻어먹어봤자요. 거북이 걸음으로 언제 한미천 잡겠어. 요즘의 토끼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렇듯 못난 토끼가 아니라고. 잠자지 않고 잠들지 않고 밤낮으로 뛰지. 그러면서 노다지를 줍는다고. 하하하하. 노다지가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어디? 모르는 소리. 성경 말씀에도 있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이지. 그러나 나 같은 녀석은 아따 젊은이가 뛰어보기도 전에 실망부터 앞서다니. 힘을 내시오 힘을. 뛰어봤자요. 젊은 양반 나고 한번 손잡고 뛰어보겠소. 언제 말씀입니까? 내가 오면 내가 찾아오면 말이지. 아직은 좀 이르단 말씀이야. 사내는 빙글빙글 웃어가며 말을 이었다. 농담처럼 들어도 좋고 진담처럼 들어도 좋소. 나를 잠깐 소개하리라. 내겐 참 별명도 많소. 강남의 신사라느니 장박사라느니 지압사라느니 그렇게 말이오. 궁금한 거 없어요? 지압사라고요? 그렇지. 어떤 이들은 나를 즐겨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 몸속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순환계가 존재해요. 경과 낙. 즉 세로의 흐름과 가로의 흐름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서로 거미줄처럼 교차되면서 이어지고 있지. 그렇다면 혈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 거리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교통순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엔 그런 혈이 360여 개나 되지. 지압사는 혈들의 위치며 그 기능을 환히 꿰고 있지. 알고 보면 이 세상도 우리네 인체와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어느 곳에 흐름이 막히면 어디를 꾹꾹 눌러주면 되고. 알겠소? 장 사장님의 말씀은 진작 들었습니다. 우리네 업계에서는 실력자라고 하더군요. 또 저 사람이 나서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직접 말씀을 나누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하하하. 그러자 사내가 얼른 말했다. 김달수가 입놀림을 했나 보군. 그 사람 잘 아십니까? 알지. 이번에 연립주택에 손을 댄 모양인데 그 친구 멍청이 짓을 했어. 재미를 못 볼 거라 이 말씀입니까? 살고 있는 집 팔고 차도 팔아야 할걸? 사타구니에 팬티만 남을 거요. 두고 보시게. 하하하하. 거참. 조태환은 다시 한번 장동건에 대해 감탄했다.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세상 일에 화난 그리고 자신만만한 사내였다. 송정난 일행이 들에서 한창 야외를 즐기고 있을 때 허준은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사무실 밖의 거리는 고요했다. 땡볕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덥자 그만 행인들도 뜸했다. 거리엔 검은 여처럼 눅진눅진해진 아스팔트와 불볕과 그리고 길가에 멎은 채 잠시 오스를 즐기고 있는 택시 몇 대뿐이었다. 아직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 안은 무더웠다. 문은 진짜 활짝 열려 있었다. 실내 한쪽에서는 선풍기가 붕붕 소리를 내가며 기운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허준은 소파에 자리 한 채 담배를 빨면서 그런 거리를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선풍기와 그리고 담배 연기뿐이었다. 돌이켜보면 꿈결 같은 세월이었다. 지나간 몇 개월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쩌다가 이 지역에 첫 발을 들이던 날
김달수를 만나고 송정란을 만나고 그리고 윤마담을 만나고 조태환과 사귀게 되고 이윽고 그의 아파트 문간방을 빌려쓰기에 이르고 인생은 안개이든가 아니면 인간은 장님이었다.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 그 헤아림을 허용하지 않는 나날이지 않은가. 하내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인가? 한 번만이라도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 아니면 음성만이라도, 소식이라도. 차 한 대가 강변 쪽에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바로 사무실 앞에 거리에서 멎었다. 뒷문이 열리며 여자가 차에서 내려왔다. 윤마담이었다. 더우시겠어요. 열려있는 사무실의 문을 들어서며 윤마담이 조금 웃어 보였다. 오늘 야유회는 참석을 안 했소? 네, 무슨 일이라도? 싫었어요. 휩쓸리기가. 그 사람들 섭섭하게 여기면 어쩌려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들러리를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밤에 통 잠이 안 오지 뭐예요? 너무 더워서였나 봐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혼자서 엎치락 뒤치닥거리며 바스대다가 그만 거실로 나왔어요. 외롭고 허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전 집에서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아요. 한데 간밤엔 한 잔 또 한 잔, 양주를 야금야금 몇 잔이나 마셨어요. 우습죠? 근래 들어 전에 없던 버릇이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글쎄요. 허준이 담배 연기 한 모금을 후 내뿜으며 어물거리자 그녀가 넌지시 말했다. 선생님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뭘 말입니까? 재혼 같은 거. 아직. 의향이 있으시다면 제가 중매를 서드릴까요? 누구와? 송 여사가 허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요. 나도? 놀라시긴요. 언젠가 선생님이 송 여사 집을 찾아가 하루를 쉬신 적이 있죠? 그걸 어찌하셨죠? 송 여사가 그러던가요? 언젠가 송 여사가 자랑 삼아 말하더군요. 마침 그 자리의 여자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소문이 나건 말건 상관없다면 다행일 것도 없지만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신 후 바로 그 집을 찾아가신 거죠. 그렇죠?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몸은 피곤하고. 그렇담 저희 집에 그냥 머무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기가 미안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송 여사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선생님을 아끼고 있는 여자니까요. 그럴 자신이 있는 여자랍니다. 윤마담이 자리에서 슬며시 몸을 일으켰다. 가시려고요? 허준이 말했다. 그만 돌아가 봐야죠. 오전에 가게를 비워뒀으니까요. 요즘엔 공연히 마음이 잡히질 않아서 이렇듯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답니다. 웃음이 담뿍 담긴 눈길로 그를 지켜보며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 보인 후 급히 차에 올랐다. 차가 곧 움직였다. 그리고 황제 살롱을 향해 멀어져 갔다. 그녀를 보내고 허준이 문 안으로 한 걸음 막 들였을 때였다. 그만 들어가. 아니다, 바쁠 것 없다. 그나저나 선이 그 가시는 어딜 갔지? 집을 비워놓고. 또 올게. 그래, 또 들러라. 두 여성이
그처럼 말을 주고받으면서 건물 통로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바로 옆은 건물 출입구였고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허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어딘가 귀 익은 목소리들이라 싶자 사무실 문 안으로 들어선 채 허준은 힐끔 고개를 돌이켜 바깥을 살펴봤다. 순간 그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흠칫 놀라며 얼른 문 이쪽으로 몸을 숨기고는 숨가쁘게 흥얼거렸다. 틀림없는, 분명히. 그러나 새삼스레 자기의 두 눈을 의심하면서 그는 그렇게 몸을 감추고 선 채 더욱 세심한 시선으로 밖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길을 건너가던 하늘임이 뒤돌아보며 손짓해 보이자 이쪽에 서 있던 무지개 미용실의 원장도 마주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잃고 길을 다 건너간 하늘임은 마침 길가에 멎어 있던 빈 택시 안으로 들어갔고 차와 함께 시내 쪽으로 떠나가 버렸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허준은 얼른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2층의 미용실로 올라가기 위해 원장이 비로소 뒤돌아섰다. 날씨가 덥군요. 허준을 발견한 영옥이 먼저 그렇게 말을 건넸다. 네, 몹시. 그러나 허준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무슨 말부터 물어봐야 좋을지 몰랐다. 출렁거리고 있는 마음을 겨우 다잡으면서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분, 친구분이신가요? 네, 혜림이라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녀는 스스럼 없다는 듯 문득 이런 말을 덧붙였다. 결혼할 적엔 저희처럼 부러움을 받은 친구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왜죠? 네? 네, 김영원 작가님의 안개꽃 6번째 낭독을 들려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